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 심리학 카페, 카페찌기 미더덕 인사드립니다. 와, 반갑습니다. 카페 주인장이라고 그러더니 직이라고 그러더니 지금 제가 지난주에 카페찌기 뭔가 어색하다. 그러니까 카페를 치고 옛날 사람 뭐지 그럼 별밤지기 주인장 갑자기 텐마루도 생각나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비즈니스 마케팅도 제 담당이었는데 이걸 하면서 내가 갑자기 억울한 거야. 왜 이번 달 2개야 도대체 연달아서. 오, 그러네. 며칠 상간에. 그러면서 제가 정신을 조금 잃고 있는데 오늘 아침 물까지 안 나와서. 그래서 물이 아예 안 나온 거예요? 찬물도? 나오긴 나왔. 찬물은 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절에. 머리를 감다가 찬물 나와봐요. 거예요 아파트에? 몰라. 여하튼. 머리에 샴푸 발랐는데 이 부분은 자르죠 우리. 다시 시작할까? 카페찌기 다시 시작할까? 이런 거 좋아요. 네, 좋아요. 살려? 오케이. 네, 올해 제가 이제 심리학 책을 몇 권 좀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생각해둔 것 중에서 그 칼 세이건의 에덴의 용을 제가 지지난해인가 사두었다가 읽어봐야지 하다가 혼자 자꾸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동네에 계신 분 착하신 두 분한테 연락을 해서 함께 읽자 했더니만 냉큼 수락해 주셔가지고 착하신 분들도 함께 오셨어요. 오늘 누구 오셨죠? 네, 저는 읽지 못한 더덕이고요. 네. 네, 저는 그냥 조희경입니다. 읽으셨군요. 네. 저는 얼떨결에 영업당한 분홍성금입니다. 근데 책이 두꺼워 보이진 않아. 칼 세이건 코스모스 책은 거의 3배였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저는 기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 칼 세이건의 그 대히트작 코스모스에 비하면 뭐 얘는 베이비죠, 베이비. 근데 내용은 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분이 만만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필리처상 받은 책이고요. 이 책이요? 예, 나름대로 진짜 말씀해 주시죠. 열심히 읽을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중요시 하시는 분들. 맞아요. 타이틀 굉장히 중요한. 표지 보고 이상해가지고 읽다 말다 이게 여보세요? 뭐야? 녹음됩니다. 지금. 두드리신 거 다 녹음되고 있어요. 죄송해요. 지금 많이 언짢으셔가지고 상관한 걸 미리 얘기할 걸. 네. 그런 거 집착하신 분인데. 어쨌든 그 칼 세이건 뭔가요? 불안 강박 집착. 칼 세이건의 그 하이라이트 그 히트작 코스모스 이전에 쓰신 책이에요. 1년 전인가 2년 전에 쓰신 책이에요. 그 코스모스가 78년도 작이고 이 책은 77년에 카피라이트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6년쯤 쓰셨겠죠 아마. 근데 이 책은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소심 아니고 겸손하시게 그냥 교양서였다. 내가 아는 바가 없고 전공자가 아닌데 내가 천문학자인데 생물학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조금 쓰고자 한다 하면서 쓰셨는데 그냥 뇌 전문가처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연결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2020년 지금에 와서도 별로 이렇게 에러 난 것도 없고 거의 다 맞게 가고 있고 그리고 통찰하신 부분들이 전 되게 막 감동이 많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과학서 읽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뻔했네요. 그런 거 원래 좋아하시잖아요. 문학서 읽고는 뭐 구질구질 이러다 과학서 읽고 눈물을 또르륵. 네. 네, 칼 세이건 우크라이나 출신이시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그 어르신들이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제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어릴 때 한 영상으로 봤을 때 7세 정도부터 별에 대해서 이미 관심을 가져서 도서관에서 뭐 빌려다 읽고 맞아요. 책을 많이 읽으셨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천문학자가 아니었다면 문학자가 되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을 만큼 문학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제가 과학서를 많이 읽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과학서지만 그 문장들이 굉장히 문학적인 문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책도 교양서로 쓰셨지만 중간중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요. 예, 저기 써있죠. 에덴의 용들 78년도 필리처상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 세이건하고 미국에서 그 90년대 때 막 다큐멘터리로 아마 코스모스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10몇 부작을 맞아요. 만들었죠. 그거 하고 또 이제 85년도 콘택트라는 영화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영화화한 거죠.
뭐 이렇게 조금 대중에게 과학을 좀 쉽게 다가가고 인식시키고자 많이 애를 쓰셨고, 근데 또 이제 96년도 저렇게 골수성 백혈병으로 떠나셨다고 하네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 저렇게 질병에 저렇게 안타깝게 가시고. 어쨌든 우리는 저분 덕택에 그 두꺼운 코스모스를 알게 되고, 이 에덴의 용 제목이 혹시 와닿나요? 이 표지 어떠신가요? 제가 표지를 한국판 그 검정색 에덴의 용 가지고 왔고, 미국판 칼 세이건 The Dragon of Eden 해가지고, 저 유인원 맞죠? 나무 밑에 앉아 있는 저 유인원과 옆에 있는 공룡 트리케라톱스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그 용이랑 뭐 이렇게 뒤에 초원에 레터도 있다. 그죠. 들판에 다른 용들도 있고 유인원 둘이서 앉아서 좀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의 저 푸른 초록색 굉장히 배경들. 비과학적인 표지인데요. 아 그런가요? 공룡이 있을 때 인간은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렇죠. 어쨌든 그건 확실한가요?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메타포로서 저렇게 이제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저 표지가 되게 많은 것들을, 이 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폰트가 이제 공학을 했다 보니까 공학서에 많이 쓰이는 폰트예요. 표지에 뭐 다른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느낌 있거든요. 그 느낌 폰트 그대로예요. 공학자들이 쓰는. 이 책을 함께 보신 조희경님과 분홍소금님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 보셨죠? 거꾸로 보지 않고. 일단 제목에서부터 와닿지 않았고요. 맞아요. 에덴의 뱀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읽는 내내도 사실 이 작가가 전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꽤 뒷 부분까지 읽을 때까지 그걸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좀 어렵기도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뇌,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앞으로,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뇌를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그래서, 네, 마지막 장이 제일 짧고 쉽더라고요. 마지막 장만 읽어도. 요약 정리인가요? 마지막 장이? 코스모스랑 비슷하네. 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다 읽고 나서는 나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네, 좀 더 이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과학서라서 이제 쉽게 그냥 막 이렇게 읽어지진 않지만 마지막 장에 좀 저도 그런 거 느꼈거든요. 마지막 장이 항상 그 본인의 그 인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다 써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분홍소구님은? 저는 마지막 장만 못 읽었네요.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마지막 장을. 저도 일단 이 표지를 보니까 요즘 책 표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까만 게 어떻게 보니까 좀 간지나고 어떻게 보니까 성의 없고. 맞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해서 간지나는. 직관적인. 그래서 그렇게 읽었고 저도 어려웠어요. 희경님처럼. 어려웠고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계속 저기 미더덕님 막 생각하면서 이걸 왜 읽으라고 왜 같이 읽자고 한 거야. 중화하면서 막 읽었는데 문자 안 보내시고요. 증오 문자 안 보내시고. 보냈죠. 현타 온다 말하면서 왜 읽어야 되지? 뭐죠? 뭔 말하는 거죠? 뭘 한다는 거죠? 이러면서 못 살게 굴었죠. 근데 또 좀 읽으면서 이제 전체적인 제 생각은 참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인간 중심이고 이 뭐 세상에 막 아득바득 사는데 진짜 인간은 한낱 미물. 초반에 시작할 때 이게 뭐죠? 우주력. 우주력 그거 보고 제가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거 보고 나서 약간 좀 넓은 시각을 가지자 뭐 이런 생각 맞아, 좀 우리 먼지만도 못하고 작은데 뭐 이렇게 아득바득 사는가. 네. 그 부분 저도 지금 초반에 보고 이렇게 그 과학자로서 어떤 것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양쪽으로 분석해내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의 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것을 파악할 때 양쪽으로 분석해내지 못하면 반을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양쪽인 거고 얘기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을 것 같은데 양적인 게 그 수치화하는 모든 네네네.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그렇게 중시하나 했는데 역시나 과학자로서 그것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과학은 그거가 생명인 것 같아. 수치로 하는 이분이 게. 이제 1장에서 각 챕터마다 맨 첫 페이지에 좀 의미 있는 문구들을 하셨는데 이 문구는 본인 직접 쓰신 것 같아요. 이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늙었고 인류는 너무나도 어리다. 이게 이제 이 시작하기 전에 전제를 좀 깔아두고 얘기하겠다 하시면서 얘기한 게 이 책 전체에서는 저는 되게 감동적인 게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배제하고 글을 쓰셨다는 거.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와 같은 선에서 출발했다는 거, 우리가 침팬지와 형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보통은 받아들일 수 안 받아들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는 게 인간이죠. 예.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인간 우월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됐을까? 그건 곧 열등감의 표현인데. 아, 그런가요? 그게 열등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그 유발하리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니면 적이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인류 중심이라는 걸 좀 더 들어가 보면 개인주의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린 개인주의는 좀 더 이기주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연결된다고 봐요.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내가 최고고 생존에 관련된 뭐 이런 부분이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글을 쓴 게 아니고 이분의 정신 상태인 것 같아요. 전반적 정신 상태가 이런 것들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시는 그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뇌의 작용들은 뇌의 회부학적이거나 생리학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 책을 논하고 있습니다. 아, 난 전제가 진짜 딱 마음에 안 드네.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아마 더덕님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할 내용인데 맞아요. 과학자들은 저렇게 시작을 할 그럴 수밖에 없죠. 할 것 저는 같아요.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이분이 가진 그 어떤 사고의 체계가 이것도 있지만 이 마음이 그냥 뇌적인 거라는 것도 있지만 인류애나 사랑이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량적으로 계측적으로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그냥 해부학적인 걸로만 느꼈어라고 하기엔 본인이 쓰신 거에 너무 감성이 풍부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딱 이거라고 딱 못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같이 사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뇌의 해부학적 특성 위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더 그걸 굳이 딴 걸 끄집어 드리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좀 하는 쪽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 그 말 되게 와닿았거든요. 의식은 어느 단계까지 있을 것인가? 강아지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고기는요? 더 내려가 볼까요? 아메바는요? 그럼 인간이 볼까요? 차별이 되네요. 바이러스는요? 결국은? 의식에 대한 얘기는 뒤에 나오긴 해요. 네. 어디서부터 의식이 있다고 그렇죠. 보는지. 그런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그걸 놔두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연구하신 그 장르가 진화학이고 생물학이고 물리학이고 천문학이고 화학이고 이렇게 이런 계열 쪽이기 때문에 그 다른 신화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이분의 그러니까 심적 기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고 세계관의 기저는 아까 더덕님 말씀하신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장 바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서술하고 진술할 때는 본인이 공부하신 그 학문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우주력이라고 해서 써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아까 분홍소금이 말씀하신 감동적인 그 우주연대기 150억 년이 되었죠. 우주가 138억 년이라고 하던데 우주가 생기고 한 90년 정도 100년 정도 뒤쯤에 지구가 탄생
100년이 아니라 100억 년. 100억 년 뒤에 지구가 탄생했는데 그 지구 역사 중에 10억 년을 우주년으로 봤을 때 우주연대기 1년으로 봤을 때 1년 중에서 24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태양 공전을 475번 했을 때 우주년으로는 1초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 우주년 1월 1일 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했어요. 6억 년 전에. 그리고 1월 13일 날 은하가 형성되고 9월 14일 날 지구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는 다 연말에 일어난 거예요. 31일 날. 아, 그랬네. 12월 달에 이제 조금 뭐 행사가 좀 분 있었어요. 단위로 막 나눠서. 12월 달에 행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진짜? 그렇죠. 12월 25일로 공룡 등장. 30일 날 공룡 멸종. 12월 31일 09시 45분 아침에 인간 나타났어요. 350만 년 전에. 그래가지고 뭐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4초쯤에 석가모니 탄생하셨고 1초 뒤에. 네. 23시 59분 58초쯤에 신대륙 발견됐어요. 그리고 23시 59분 59초에 자연법칙 발견되면서 이제 1월 1일이 오늘이다. 그래서 제가 저거는 31일 어젯밤이랑 오늘 다르긴 한데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뭐 그게 뭐 의미가 있나 지금 우주 연대기에서 저렇게 31일 날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 와중에 인간이 이제 그죠 굉장히 늦게 등장했죠. 근데 제일 많이 까불고 있어 지금 우리끼리 엄청 까불고 있어. 이게 12월 달력이에요. 굉장히 하신 일이 많아 12월 달에. 저기 12월 16일 날 최초의 곤충이 출현했대요. 그것도 눈에 들어오시는 거 있나요? 18일 날 최초의 해양 플랑크톤 삼엽충 번성했다네요. 전 30일 전두엽이 초기 진화가 시작됨 이렇게. 맞아요. 저도 30일 날 영장류의 뇌에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점. 아침 9시 태어나서 이제 아니죠. 9월에 태어났나? 인간이 탄생한 게 아까 9월 며칠이었죠? 네. 9월에 태어났고 아침 9시 45분에 등장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9월 아니에요. 인간 앞에 탄생한 볼게요. 거는 지구가 9월 14일 탄생한 거죠. 아, 네. 그죠. 인간은 9월 그냥 14일. 말일날 태어났네요. 인간 31일 등장이. 날 9시 45분에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뭐 하다가 이제 밤쯤에 이제 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31일 날 최초의 인간이 출현했네요, 진짜. 저도 이 연대기 보면서 조금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되게 신선하다 했다나? 그런 느낌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숫자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 아래 용암이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 땅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 그 비유해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땅의 두께. 우리는 너무 튼튼해 보이는 그 땅의 두께. 진짜 1도 한 번도 궁금해 생각 본 안 적이 해봤죠. 없네. 지제역 SRT가 지하 50m에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깊게 판 걸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하 50m가. 그걸 사과에 비유하면 우리 지각 있잖아요.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과 껍질 정도도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멘틀인가? 예전에 네네. 뭐 배웠던 물렁물렁한 맞아요. 재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탄탄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이거 되게 약한 거거든요. 뇌랑 비슷하네요. 두개골 정도가 아주 얇지만 두개골 뼈가 단단하게 있고 그 안에 다 말랑말랑한 그거보다 분홍빛 더 뇌가 얇은 있잖아요. 느낌이에요. 훨씬 더 얇은. 그런데 저렇게 높게 지고 이렇게 깊게 파면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구의 두께에 비해서는 정말 바이러스만도 못한 거예요.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크기로 보게 되면은 인간은 정말 미물 중에 미물 중에 미물이에요. 맞아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했던 거죠. 뭡니까? 천동설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 중심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인간의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런 그 천동설을 만들어낸 거라서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왜 인간의 자존감이랑 관계가 저도 좀 이해가 있지라고 안 저는 가요. 생각하는 왜 쪽인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네. 뭐 침팬지랑 친구면 어떻고 우리 오빠였으면 어떻고 그게 왜 그게 아마 이렇게 근데 아마- 뭔가
하나씩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맞아, 주입됐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주입된 게 흐트러지는 걸 인간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알던 거에서 벗어나는 걸 근데 싫어하니까. 어떤 것도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건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가 내려갈 때,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 때, 내려가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땐,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집단은 아마 집단의 우월감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집단이 못났다 뭐 이런 하면 그건 좀 맞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DNA 안에 박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약간 이기적 유전자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여기도 조금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네. 요것도 이제 12월 31일 목록이 쭉 추가된 것들인데 저 중에 혹시 와닿는 거 있으세요? 다 표시해 오셨네. 농업의 발견, 중동기철. 제가 좀 재밌었던 20초 정도 생겨났구나. 11시 59분 20초 정도에 농업이 시작됐구나. 알파벳 사용한 지 9초 됐네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신기한 거야. 다 이 숫자가 재밌구나 하면서. 네. 이게 왜 저게 재밌지? 대시 무엇이관데. 그죠? 도덕님. 예. 그래서 이렇게 1장은 우주력을 나타내면서 인간의 이 짧은 찰나적 역사를 말씀해 주셨고, 우주에 비해서 2장에서는 그 유전자와 뇌에 대한 얘기인데, 그 맨 한 챕터에 보면은 신체에 비해서 뇌의 크기가 가장 큰 동물은 인간이다라고. 인간이 써놓은- 크기 부심이 있네요. 이것도 숫자 부심이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뇌에 대한 그 신체 비율로 봤을 때 뇌에 대한 무게, 크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뒤에. 근데 미적으로 따질 때는 머리 큰 거 싫어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세뇌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죠. 그 근데 문화죠, 우리나라 문화. 사람들이 유독 집착하잖아요. 그쵸. 그 미적 기준을. 그 뭐 딴 나라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딴 나라 안 그렇대요. 그런가? 그래서 이 2장에서는 그 유전자하고 뇌 2장이 좀 어렵지 않던가요? 2장이 개괄. 2장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재미없었죠. 근데 제일 오래 머물렀어. 그냥 괜히 머무는 거 페이지도 같아. 많았어요. 페이지 많고 후딱 넘길 걸. 가장 난해하고 재미없고 네. 좀 왜냐면 이 유전 본질을 얘기하느라고 좀 재미없었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되게 제일 갈등되던 장. 이 책을 놓을 것인가 갈 것인가. 뒤에 읽어보시니까 뒤엔 좀 재밌는 조금 것들이 이게 진작 나왔으면 좀 예제도 많고 뭐 실험도 많고 그죠. 사진도 있어요. 사진도 있고 이제 이 유전자 지금 그림을 제가 잠깐 보여놨는데 요 잠깐 설명드리면은 세포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 염색 분체를 이렇게 뜯어서 한 줄 한 줄 쫙 펼쳐보면은 염색사로 뭉쳐진 거잖아요, 그게. 염색사를 쭉 풀어가지고 보면은 단백질 알갱이 안에 사이사이를 엮어놓은 실 같은 게 있죠. 저 실을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은 저게 이제 DNA인데 저 안에 저 사다리 모양의 막대기 같은 게 있잖아요. 저것들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렇게 요 네 가지 말고 가끔 뭐 M 머니 들으신 분도 가끔 있는데 그죠? 왜 뭐. 유전자에 머니가 들으신 분들도 있고 소비 잘했어요? 그죠? 그렇구나. 그렇죠. 저렇게 해서 DNA가 이루어진데 저 안에 원래 원시적으로 모든 생명체에는 저 DNA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정보를 다 담아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왜 뇌를 얘기했냐면 생명체가 DNA로 전달되면서 그 생존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저기다 담아놨는데 이 덩치가 크면서 저게 자꾸만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실수가 일어나면서 생명체의 그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그게 해서 몸이 이제 커서라고요? 작을수록 더 위험이 된다고 전 알고 있는데. 유전 정보량이 많을수록 네. 저게 이제 왜곡되는 그 변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확률을 말하는 거죠. 개체가 커질수록 그냥 유전자 정보가 많기 때문에 네.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전해줄 건 많고 살아가다 보니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얘도 더 조심해야 되고 밥은 여기서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알려줄 게 너무 많은데 덩치를 키우다 보면 이게 생명체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마 뇌의 발달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최초의 외장하드로서 라고 이분은
가설을 설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설일 뿐이지 뭐 이거는 확인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뇌라는 외장하드가 생겨났는데 그 첫 시초는 물고기의 뇌였다. 물고기 정도의 그냥 얹어놓은 생명만 유지한 것에서 앞을 바라볼 수 있고 뭐 이 정도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유전자와 뇌에 대해서 이장을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뇌가 있는 거죠, 있기는. 그러니까 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피질이 없고 피질은 없고 살아가 생존하는데 기본적인 뇌만 달려 있는 거예요. 뭐 중뇌 이렇게 균형 잡는 거 하고 네네네. 뇌교, 연수 이런 것들만 볼록한 부분만 원시의 뇌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유전자에다 모든 정보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 살아가면서 뭔가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활용할 방법이 필요해서 뇌라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라고 가설을 세운 거라는 거죠. 근데 덩치가 큰 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애매한 게 공룡은 덩치가 큰 데에 비해서 뇌는 작았으니까 무언가 다른 요소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네요. 그래서 공룡이 다 멸종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좀 새로 안 되겠다. 살기에 이제 그 공룡들에 대해서 멸종하는 걸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큰 몸뚱아리에 그 작은 뇌로 뇌로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얘네들은 드셨어요. 그렇게 쓰였어요? 그리고 돌고래한테는 그 좋은 머리를 돌려서 걔네들은 물속에서 뭘 회의를 하는 건지 문화를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쓰셨어요. 하고 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저 배 발생 단계 태아기 있죠. 태아에서 제일 처음 나온 저 뇌 발달 중에서 첫 부분 있죠. 저 부분이 거의 물고기의 뇌하고 아주 흡사한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우리가 임신 알게 된 처음 시작 단계 한 4주쯤 됐을 때 5주쯤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진화되고 하는 발생 반복설이 저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체 발생과 진화 발생을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인데 저게 물고기 단계랑 거의 흡사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그래서 뇌의 정보량이 이걸 수치로 하셨던데 저거를 그러고 이제 뇌에서 0과 1 이진법으로 어떤 단어를 맞추는 거를 막 숫자 써놨는데 혹시 그거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요, 전혀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되게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은 나는데 읽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설명이 안 돼. 아마 기피디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읽으시면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0과 1 사이에서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을 때려가지고 질문 때려 가끔 때려줘야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마치 스무고개처럼 7가지 정도 질문을 하면 그 알파벳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되게 놀라웠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 0, 1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냥 이해엔승이에요. 이해엔승. 그렇죠. 더 어렵지. 2개가 있으면 질문 하나로 되잖아요. 4개가 있으면 구분하려면 질문이 2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의 3승이면 8이잖아요. 네. 그걸 구분하려면 3개의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6개를 구분하면 2의 4승이니까 4개의 질문이 있으면 16개가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잘 들으셨죠? 삭제해 주세요. 없었던 일로예요. 없었던 일로. 네. 그래서 만약에 인간 뇌의 정보량이 얼마큼 되나 단어당 6개 정도의 스펠링 글자가 들어간다고 치면 인간 염색체 약 5억 개 정도의 단어가 보유되고 있는데 이게 책으로 치면 약 200만 쪽 정도 되는데 500쪽짜리 책 4,000권 정도의 뇌 분량 정보량이라고 하네요. 평생 읽지도 못할 책 권수네요. 근데 사람마다 4,000권 분량의 정보가 있기도 하고 몇 권 정도 갖고 계실까요? 우리는 글쎄 정보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한 200권 될란가. 근데 이제 이미지가 정보량이 많아요. 많이 차지해요. 우리 컴퓨터 하드에다 저장해 보면 이미지가 크잖아요. 동영상은 동영상도 더 크고. 그러네. 그럼 우리 400권, 4,000권 되겠네요. 맞아요. 합치면.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예제로 나왔는데 화성 탐사한 그 바이킹호 보냈을 때 저게 70년대잖아요. 이 책 쓴 게. 저 바이킹호 상태가 매우 안 좋았겠죠. 저 바이킹호가 갖고 있는 정보 보유량이 조류만 못하다 했어요. 세균보다는 정보량이 많고
조류만도 못하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조류도 새도 안 되는 것을 지금 걷다 보내놓고 지금 뭘 비둘기를 보내서 화성 가서 뭘 좀 갖고 오라고 시켰더니만 갖고 온 게 없어. 근데 세 번도 못하다 했잖아 바이킹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오지. 아마 지금은 새쯤 진보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저기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이 뭐가 나왔냐면 그래서 인간의 어쨌든 그 인지적 능력은 어떤 다른 개체보다는 다른 포유류의 개체보다는 아무리 사람이 못났고 잘났고 간에 고유하고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장하드가 왜 필요하나 유전적인 시스템 그리고 이렇게 유전자를 통해서 뭔가 진화를 통해서 이거를 양을 늘리고자 하면은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1, 2천 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외장하드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뇌를 발달시킨 경우다라고 얘기한 거군요. 그래서 저 돌연변이 얘기를 하죠. 돌연변이, 유용한 돌연변이가 이제 생물 진화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생각해보니까 그 예전에 영국 산업혁명 때 나방 얘기 실험 이런 얘기는 되게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까만 나방이 살아남았다 뭐 이런 거. 네. 그때 날씨가 좋을 때는 하얀 나방이었다가 얘네들이 이제 산업혁명 하면서 계속 뭐 스모그 일어나고 막 시꺼먼 먼지가 많이 나타나고 하면서 흰 나방들이 점점점 잡아먹히고 사라지고 그중에 어쩌다가 돌연변이가 된 검정색 나방들이 점점 살아남으면서 걔네들이 이제 전체를 메우게 된 거죠. 그래서 검정색 나방. 그리고 영국이 다시 이제 환경을 정리하고 이 공해를 좀 정리해 나가면서 다시 그들이 흰 나방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날씨와 주변 환경과 나방은 환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돌연변이가 살아남았고 그 유용한 돌연변이가 그 개체를 이거에 대해서 약간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좀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방에 원래 까만색도 있었고 화려한 색도 있었는데 다 있었는데 이 유전적 변이가 뭐 서로 차이에 의해서 생겼겠죠. 근데 그 산업혁명 때문에 유전적 변이가 일어난 건 아니고 그냥 까만색도 있었고 화려한 색이 있었는데 화려한 색은 쉽게 천적한테 보이니까 잡아먹힌 그렇죠. 거고 네, 까만색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지 맞아요. 이건 돌연변이는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아니다.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종의 예를 들어서 본래 있었던 나방의 색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걔네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색깔이 뭐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그 중에서 검정색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환경상 그렇죠. 그것이 우월했기 그래서 때문에. 나방은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방이 뭐 바뀐다는 게 아니고 돌연변이 그게 이제 유용한 돌연변이가 살아남게 된다는 자연 선택설인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이 맞아. 이거는 챕터 두 번째 많이 보셨던 이 네. 펜필드의 그 뇌내 피질 중에서 신체 부위와 연관해서 얼마나 많이 그 지각하고 느끼느냐. 저게 좀 맞는 것 같은가요?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손으로는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미세한 게 뭐가 걸려도 금방 이게 뭐지 하고 느끼는 게 있어서 확실히 손에는 감각이 많은 건 맞는 것 같고 구강도 그래요. 입도 네. 저는 입이 예민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맛을 느끼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예민한 게 있긴 있고 저거 감각지는 발에도 뭐 걸리면 좀 느끼잖아요. 걷다가 저는 저 발 감각이 좀 적은 것 같고 기피디님 굉장히 그래서 먼지가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게 발에 뭐가 자꾸 걸린대요. 난 안 걸리는데. 저거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발 쪽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런 게 분포가 대체로 맞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눈두덩이가 성감대라서 되게 놀라운 애가 있었어요. 그거는 돌연변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눈두덩이 정말 의외의 장소인데. 돌연변이. 네. 그래서 저기에서 본 거는 뭐냐면 손하고 구강의 그 분포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통찰을 제가 조금 기록해 봤는데 펜필드에서 감각운동 기능 지도를 보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었더라면은 학습도 문화도 발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손이 없었더라면 뛰어난 기술도 인류의 놀라운 유산들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운동 피질 지도는 인류의 참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낸 초상화라고 할 수 있다. 저걸 보고 저렇게 통찰을 내신 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보통 저 이제 인지심리학자나 발달심리학자들은 그냥 발달상이나 인지적인 뇌 기능에서 인지적인 부분만 보는데 저것을 이제 인류의 기원과 연결해서 또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색다른 것 같았어요. 이 약간 좀 이분도 약간 본인의 생각이 들어간 글인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네, 이게 느낌이. 이제 에세이에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그 생물학적 교양서라고 하잖아요. 맨 앞에 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시죠. 그걸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 챕터 2에서 뇌 무게하고 지능 얘기 나오는데 그때 우리 막 지능 얘기 막 좀 했었거든요. 예전에 어릴 때 그 머리 큰 사람 지능 좋다고 막 그런 얘기 그랬었잖아요.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니, 꼭 그렇지 않던데. 맞아, 꼭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렇지도 않던데. 사람들 보면은. 아인슈타인 머리 작다 하던데. 그래요? 네. 뇌가 컸나? 아, 뇌를 얼만큼 쓰느냐,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두상 보고 좀 크면 네. 머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는 그 일정 양만큼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뇌 무게와 지능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일정 양까지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 너무. 그러니까 물고기의 뇌하고 침팬지 뇌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고 이게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넌 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700g 정도라고 하네요. 700g 정도 넘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그 포유류 중에서도 이제 조금 머리 좋다는 그게 이제 인간하고 돌고래라고 하더라고요. 주먹 2개 정도 사이즈겠다. 이게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건가? 하여튼 왜 초등학교 때 보면 머리 큰 애가 공부 잘하더라고. 아, 공부 그랬어요? 잘하는 애들 거의 다 머리 컸어. 여자든 남자든. 근데 어쨌든 그 애들 지금 다 어디 갔을까? 도덕님은 머리 작으신데 학교 2개나 나오셨잖아요. 세상이 변했어 이상해. 학교를 2개 나왔다고요? 저 학교 다닐 때 컸을지도 몰라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안 나지만. 작아지십니까? 아니, 근데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네요. 관계는 없다는 쪽이거든요. 보통 제가 머리가 좋았다는 거는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단순 암기력이 좋았다. 그게 머리가 좋은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은 되뇌 겉질도 있지만 기억은 대부분 변연계 쪽에 관련된 해마에 관련된 게 관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억은 대뇌 겉질 말고도 해마랑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연계 부분이 활성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아마 기억도 잘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변연계 부분이 활성화 잘 된다는 사람들은 감정과 정서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장기 기억이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 대뇌 피질의 문제니까. 좀 비슷한 거 같아. 대뇌 피질이 안 좋아. 어디가 좋으세요? 네? 어디가 좋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더 좋은 거 한번 얘기해봐요. 발전 단계가 변연계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 쭉 해서 대뇌 피질이 그 나중 아니에요? 맞아요. 발전 단계 가장, 자체가. 네. 발전이 덜 된 거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를 알 것 같아. 유전자가 변형이 제일 늦게 된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변하는데 제일 오래 걸린다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변형계가 만들어지고 변형계는 정보 저장이잖아요. 근데 대뇌 피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시로 무언가가 바뀌고 변화하는 거에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이분의 시나리오가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제가 무슨 시나리오를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잘 변하느냐. 지식이라는 걸 그냥 단순히 저장하는 것과 네. 그 저장된 내용을 갖고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건 조금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하여튼 칼 세이건 박사도 이제 여기에서 가설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뭐 뒤에 또 이거는 밝혀진 바 없는 나의 의견이지만 하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렇게 틀린 얘기 지금 현재 밝혀진 과학적 근거에서 크게 틀어지거나 벗어나는 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많이 알지도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들에서
제가 들었던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게 2000 몇 년도 얘기들이 1977년도에 썼던 이 책하고 거의 뭐 별로 이건 아닌데 이랬던 거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추론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네. 추론도 그렇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놓으신 게 교양서가 아니에요. 전공자처럼 쓰셨다니까요. 본인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천문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양서를 쓰다니 이러시면서. 그런 거죠. 제가 스키 타는 거 좋아한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스키를 잘 타. 근데 저는 금메달을 못 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튼 네. 뭐 교양서 이 정도 쓸 정도면. 그래서 그 영장류의 뇌가 같은 몸무게의 비영장류 포유류의 뇌의 2배에서 20배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간하고 돌고래가 가장 뇌의 그 무게가 가장 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머리 큰 애기들, 애기 머리 작을 수 있나요? 애기는 진짜 머리가 크네요. 크죠. 비율적으로 네네. 3등분이잖아요, 얘네들이. 3분의 1이잖아요. 아, 뇌가 아예 어느 정도 돼서 나오는구나. 인간은. 근데 아기나 새끼 포유류한테 우리가 애정을 갖는 것도 그 우리의 유전적으로 그 머리가 큰 것에 대한 머리 큰 것에 대한 애착, 존경, 존중 뭐 이런 거. 그게 좀 존경. 그래서 이모티콘을 만들 때 무조건 머리 크게 만들어야 되고 인형을 만들 때도 머리 크게 만들어야 돼. 그죠. 머리 큰 사람에 대해 사람들 약간 놀리기도 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귀여워하는 건 다 머리 큰 거 하고 몸 작은 걸 귀여워해요. 뭔가 설득된다. 설득당해서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왜 머리 작은 사람을 예뻐할까요? 그거 되게 신기하죠. 왜 그러는지. 그게 제가 봤을 때 미적 그 관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서양 애들이 얼굴이 머리가 작은 게 아니야. 앞뒤로 길지. 그렇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옆으로 폭이 넓은 거고. 두상이 다르게 생겼죠. 네, 이게 문화적 사대주의라고 전 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공감하네. 그런가. 인간이 두 가지를 좋아하나 봐요. 1대4의 머리 비율이던가 1대8의 머리 비율이던가. 중간을 싫어하네. 근데 머리가 작은 것을 좋아하게 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대주의일 수도 있고 그게 언제부터였을까 생각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저 초등학교 얘기했잖아요. 안 그랬다니까요. 제 초등학교 때. 그때 머리 큰 게 유행이었나요? 그러니까 머리 작은 거를 유난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생각하면 좀 못하는 애가 약간 좀 지지나? 근데 걔가 비율이 되게 좋았어. 근데 머리가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머리 작아서 공부 못하나 보다 막 이렇게. 그 미모에 대한 열등감에서 나온 발언 아니었을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 서양인들도 머리가 작고 큰 거에 대해서 미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동양 애들 보고 머리 크다고 안 예쁘다고 얘기하진 않을 않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정말 사대주의야.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의 문제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마사지라 그러잖아요. 카메라로 찍으면 남자들은 머리가 커도 그렇게 크게 안 나와요. 하정우가 그렇게 얼굴이 크대는데. 아 그래요? 네. 별명이 하대가리래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한지민이가 옛날 배우인데 같은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몇 번 본 적 있어요. 얼굴 진짜 크거든요. 네. 근데 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자 연예인은 얼굴이 조금만 커도 되게 커 보여요. 아 이게 미디어 발달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실물은 사실 실물을 봤을 때 아주 우리가 드러날 만큼 그 정상 범주보다 큰 거는 이상하지만 실물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이렇게 표시 안 나는데 카메라를 보면 네. 많이 차이 나죠. 옆으로 부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미디어의 발달로 나타나는 특히 문화일 수.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은 게 이렇게 헐리우드 배우 찍어놓은 카메라 사진 같은 거 보면 비율 안 좋거든요. 안 좋은 경우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 의식하지 않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특히 의식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유튜버들 외국 유튜버들이 와서 막 우리나라 문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신기했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 왜 이렇게 집착을 해? 얼굴 작은 거에 대해서. 독특한 열등감이 있다고 봐. 근데 동양권이 좀 그렇지 않나? 중하고 일도 그렇지 않나? 약간 그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 선진한 문명에 대한 뭔가 열등감 뭐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은 모르겠는데 일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또 이 책에서 이제 뒷부분에 이래서 이제 이 장이 좀 약간 어렵고 버거울 수 있어요. 아직 2장 벗어나지 못한 거죠? 예, 뒤부터는 빨리 갈 거예요. 나왔다. 뉴런과 뇌 가소성 얘기하는데 인간 시냅스가 약 10의 13승계 정도가 있다네요. 약. 저게 얼마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에 뭐 숫자를 쭉 쓰신 거는 제가 잘 알 바 아니고 뇌가 가질 수 있는 시냅스의 수는 2 곱하기 10의 13승계인데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입자가 2 곱하기 10의 3승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입자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시냅스의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정신 상태, 그 마음 상태는 매 한순간도 동일한 적이 없었고 매 사람마다 매 순간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고요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자가 아니라 별의 숫자 아니에요? 입자라고. 입자가 아니라 별일 것 같은데 저건 숫자가 너무 작은데 10의 3승 같은 경우는 2,000개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럼 저게 입자가 2,000개? 별일까요? 아, 별도 저거보다 더 되는데. 입자라고 나와 있던데. 저는 저게 무슨 입자를 얘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저건 조금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뭘 얘기? 전 원서를 보셔야 되겠네요. 2,000개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저 입자가 그 별도 안 되겠다. 그냥 구성 원소들. 구성 원소들의 원소가 수. 2,000개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그거는 세포수인데 세포수 말고 예를 들어 뭐 헬륨, 철, 수소 이런 식으로 개수. 구성 원소의 개수로 하면 원소의 개수는 그보다 훨씬 적죠. 원소의 종류는. 원소의 뭘까? 종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수는 훨씬 많고 당연히. 저건 뭐 딴 거 같은데요. 뭔가 입자는 아닌 것 번역하시는 분 네, 뭔가 그랬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네. 여하튼 그 한 사람도 자기 인생에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에서 그 모든 가지수의 마음 상태를 다 나타내고 죽을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맞아요. 저 정도의 개수라고 하면 나도 나를 다 알지 못하고 간다. 그래서 저런 문장들도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고유성, 독특함, 존중 이런 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뇌 가소성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만 3세 이전에 이제 대뇌 심피질 모두 발달하고 만 6, 7세가 되면 거의 98% 성인의 90% 이상 발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실험이 있었는데 지적 경험을 생리적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대뇌 피질이 이제 어린 쥐든 성인 쥐든 모두 발달을 한다. 어떤 풍부한 경험을 환경을 제공했더니만 그래서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모두 다 다른 환경, 다른 경험이 그 생리적 변화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수반한 모든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해라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도 나타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근거 자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추측하는 말처럼 써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저거를 실험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